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야, 안녕하십니까. 야, 두 분을 또 이렇게 모시기는 처음인데, 두 분이 왜 같이 나왔느냐? 김경수 도지사로 기억하실 텐데, 현재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5국 3특 광역별 메가시티 발음도 잘합니다. 국가 균형 성장 전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발음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리고 박구영 교수님 왜 나왔냐? 박구영 교수님은 또 진작부터 지방시대를 오래전부터 외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두 분이 방송에서 대담도 했어. 이거 보신 분 거의 없겠지만. 광주 MBC 창사 특집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김경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한 거예요. 김경수 위원장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 내 진행과 어주씨 진행 뭐가 지금 뒤에 마치고 나서 따로 네.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속위원회란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건지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방발전 정책을 5국 3특이라고 해요. 들어본 듯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5국 3특이 뭔지 몰라요. 자, 첫 번째 5국 3특이 뭐냐? 두 번째 질문을 미리 할게요. 다음 주 수목금에 이것도 처음 들을 거예요. 울산에서 지방 엑스포라는 걸 합니다. 지방시대 엑스포입니다. 아, 그런가? 지방시대 엑스포. 뭐지 이거? 자, 이걸 물어보고. 세 번째, 김경수 위원장님이 출소 후에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와가지고 초반에 좀 헤맸잖아요. 정확히 표현하세요. 많이 헤맸지요. 아, 이제 인정하시네. 그때는 헤맸다고 하면은 발끈했어. 뭐가 헤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 차려 김경수 몇 번 했거든요. 제가 방송하다가도 발음 세면 스스로 정신 차려 김어준 하는데,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을 보니까 이거 정신 차려 김경수 상태더라고. 김총수한테 저런 얘기 들은 사람 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 그래서 정신 차려 김경수가 되었는가. 그때와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고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을 테니까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네 번째, 가만 기다려보세요. 다 한 번에 질문 다 하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 오늘 체계적이네. 어? 나름 체계적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네 번째,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출마하는가. 이 네 가지를 쫙 듣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 이게 앞에 두 가지 얘기할 때는 되게 힘들게 물어보시더만 발음도 잘 안 되고 정신 차려 얘기부터 왜 이렇게 신나시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려 김경수부터 해볼까요? 초반 귀국 직후 약간 어리버리 상태로 여기저기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저기가 아니라 뭐 온 데서 물어봤죠. 작년 12월 3일 계엄 터지자마자 이제 바로 출발해서 들어왔는데 12월 5일 날 귀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시민들하고 함께 하다가 당내 상황을 보니까 가기 전에 같이 했던 분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통합을 해야겠네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통합합시다 하고 글을 올렸는데 전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해외에 나가고 그 전에 이제 한 1년 반 가까이 이제 그 수감돼 있었고, 그러니까 4년 가까이 공백이 있었는데 4년 사이에 우리 당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 국민들이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이구나.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그 시각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의 당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참여도도 그렇고, 그때부터 욕을 먹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욕 먹으면서 이제 깨닫는 좀 비싼 대가를 치르는 저로서는. 욕 먹는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그날부터 이제 단식을 들어갔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국회를 갈 수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마침 시민사회 대표들이 이제 단식을 시작하시길래 같이 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광화문에 이제 단식 농성장이 있고 이제 처음에 한 3, 4일은 우리 당의 이제 열혈 당원들이 진짜 험하게 욕을 하고 가셔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군요. 뭐 여기 뭐하러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며칠 지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장 들러서 또 같이 간담회하고 이제 이걸 몇 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욕하는 분들이 좀 줄더라고요. 그거는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좀 불쌍하기도 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정당의 제1목적은 정치적 의사형성이에요. 정권 획득이 아니에요. 정치적 의사형성인데 이재명 이전의 민주당과 이재명 이후의 정치적 의사형성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화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원내 정당을 추구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그때는 그게 대세였죠. 그리고 원내 정당이라는 것은 원내 엘리트들이 의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길거리에서 했거든, 정치를.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진보였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온 오프라인에 저 미세하게 벌쳐 있는 모세혈관 같은 광장에서 실개천에서 골목길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치적 의견과 의사를 정당 내로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깔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모든 게시판을 다 돌아다니고 실개천처럼 퍼져 있는 여론의 지형들을 다 읽고 그걸 어떻게 정치에 반영할까 이렇게 훈련된 분이 아니에요. 실개천 골목길은 옛날 표현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신경망. 사실은 그래, 예.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금 시기에 계셨으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했겠죠. 했겠죠.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이제 막 그 그렇죠. 게시판 문화가 생기기 네. 시작할 텐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 다시고 그 시기에 맞아. 예, 어. 밤에 비슷한 야밤에 성향이에요. 그 들어가서. 점에서는 확실히.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유튜브도 없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민주당의 원내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만을 듣고 이게 전체 의견일까?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절대 납니다.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지난 총선에서 많이 날아갔어요. 민주당의 원내 국회의원들 중에 아직도 당원이 매일매일 무슨 생각하는지에 점검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반절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반절의 국회의원은 신문을 볼 때 오로지 자기만 봅니다. 그런 분들 말 듣다 보면 큰일 나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욕먹고 나서 뒤에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제가 귀국을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봉화에 와서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대표 이렇게 같이 이제 한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 주권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당원 주권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저걸 왜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그 의문을 가지고 이제 돌아갔었는데 이제 이번에 와서 한번 겪으면서 이게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치에 어떤 식으로 지금 관철되고 있고 이게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당원 주권 시대,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게 그냥 단지 당원이 많아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당원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실제 정치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지고 박구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전후라고 하는 게 그 지점에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씨앗을 뿌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해찬 당대표가 제도적으로는 정착시켰는데 애초에 목적한 원리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 때부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실 정치에 반영이 된 게 총선 때 수많은 기성 정치인들이 가차없이 날아갔어. 가차없이. 정치적으로는 당원 주권 시대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결됐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완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올 지방선거 전에 대의원들에게 특별하게 주던 투표권을 없애고 보통선거권, 그러니까 모든 당원은 1인 1표제로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이 완성돼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위적으로 컷오프 안 하겠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찬 당대표 때 시작됐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러면 그때 온라인 당원 제도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민주당의 당원을 오프라인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입 시작되면서
약 10만 명 가까이가 처음 들어온. 그렇죠. 예, 지금 뭐 100만 명이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예, 이렇게 많은 당원들은 디지털로 이 활동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네. 당의 활동이 어려운 거죠. 또 민주당 당원만 많은 게 아니라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 정치로부터 지금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큰 내적 변화를 건너뛰고 다시 정치로 돌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당이 당원 주권 시대로 완전히 가야 되는데 여기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보다 더 여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수기 공간도 필요하고 확실하게 진짜 당원 주권 시대로 계속 가야 된다. 정신 차리셨네. 예. 그러니까 당원 주권 시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뭐냐면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아, 그렇지. 저분이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지. 그리고 여론도 그런 것처럼 보였잖아요. 최고- 정청래 대표도 병립형 주장했고. 한 달 동안 계속 주장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될 만한 말도 했어요. 말도 했어요. 정청래 지금의 당대표 김어준 씨는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 강화하는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원들이 더 한 표라도 더 많이 지지하는 쪽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앞에 두 분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더 신기한 게 이게 연동형, 병립형 이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려운 얘기죠. 예, 근데 그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게 이 당원들이 대단한 특히- 수준이에요. 특히 권리당원들의 정치적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단언컨대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정치적 의식이 대한민국 대학 교수들보다 높습니다. 시민들 정치 의식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도달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견을 경청해야 돼요. 거기에 어준 씨가 기여한 바 큽니다.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주권 다음이 국민 주권이잖아요. 유럽 나라들 보면 시민의회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국회가 있는데 시민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시민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채택하는 기존의 의회 대의민주주의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갈등도 심하고 양진영으로 갈라지고 하니까 시민들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일부 그렇죠. 구현이네요. 이게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 논의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예. 그거는 이제 당선된 다음에 하세요. 그렇죠. 5국 3특이 뭡니까? 5국 3특. 5국 3특도 5국 3특인데요. 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나온 질문이 거기 뭐 하는데? 그렇지. 거기서 5국 3특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5국 3특까지 얘기하니까 다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드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치분권위원회도 같이 만들었는데 지난 정부 때 그냥 합쳤어요. 조직도 줄이고 민간직위도 많이 없애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던 사무실을 세종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지역 살리기,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곳이다. 자, 하는 일은 그런데 5국 3특이 뭐예요? 자, 제가 오늘 잠깐 뜸을 띄울게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1극 체계, 수도권만 비대하게 전 인구의 50%가 하나의 권역에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게 1극 체계라고 해요. 극단적 1극 체계예요.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 예. 1극이다. 그것을 그러니까 5천만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고요. 그전에는 비수도권이 더 많았는데 이제 다른 나라도 뭐 이렇게 수도권에 많이 살지 않냐. 일본이 많다고 하는 단 30%. 영국 런던도 21%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독일은 7.8%. 이제 그런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 나라들은 이게 수도권에 이렇게 사람 많이 몰리면 안 돼. 그러면서 전국을 영국 같은 경우에는 8개의 광역 단위로 나눠서 균형발전 정책을 2006년부터 추진을 하고요. 독일은 11개 대도시권으로. 일본도 이제 도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이렇게 광역 단위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늦었죠. 그래서 수도권 운전하시면은 잘 아시잖아요. 완전히 길이 주차장 아닙니까? 강변북로도 그렇고
길거리에 한 해 동안 길이 막혀서 버리는 돈이 작년 한 해 동안 41조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도 이제는 경쟁력이 힘들어져 간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권역별로 5개의 권역으로 크게 나눠서 한번 발전시켜보자. 그전에는 시도 단위로 너무 쪼개놓으니까 저도 경남도지사 해봤지만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시도 단위가 있었는데 이 5극이라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 그게 궁금해서 그렇죠. 저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몰려오거든요. 일자리 때문에 몰려와요. 근데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내가 어디에 살든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되잖아요. 근데 부산의 일자리를 창원 청년이 구하면 방을 얻어야 돼요. 이사를 해야 돼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청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만 일자리를 구해야 돼요. 일자리 선택의 폭도 차별이 있는 겁니다. 수도권이랑. 그래서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경제권,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어주면 격차는 많이 줄지 않겠냐.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얘기가 나온 거구나. 그렇죠. 메가시티가 나오고 5극이라고 하는 게 5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크게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극으로 만들자. 이제 여기 3개가 빠져 있잖아요. 강원, 전북, 제주 빠져 있는 3개는 특색 있게 특별자치도로 그러면은 발전시키자. 그래서 3특이에요. 이게 꽃배기 특이 아니고 5극 3특. 아, 좀 이 썰렁해. 단어부터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 듣고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예. 1극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내 사람들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연인을 만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친밀성의 생산성도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1극 체계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몰고 오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의 인식은 뭐냐? 지금은 이 체계로는 나라 망할 정도의 위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냐 그러면 기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동안은 수도권이 대한민국을 1극으로 이끌어 왔는데 지금은 창업을 할 때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면 비용은 4배 정도 듭니다. 창업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도 이제는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아니라 거꾸로 대한민국이 함께 침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지 않으면 이런 발상의 출발은 노무현 대통령이 뿌린 게 되게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혁신도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공공기관에 연계된 기업들이 가고 그러면은 그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 대학이 따라붙고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다. 이런 발상을 하셨거든요, 그때. 혁신도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공공기관은 먼저 이제 보내기로 해놓고 임기 말 2007년 초에 기업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공공기관만 가서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기업을 보내야 되는데 기업을 가게 하려면 특혜들을 다 모아서 이래도 안 갈래 정도로 그냥 예를 들면 기업이 혁신도시로 내려가면 공장을 만들 때 부동산 개발권까지 주겠다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폐기돼 버렸어요. 그렇지. 기업이 가면은 이제 인재가 필요하니까 대학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하나의 혁신도시가 그 권역의 성장 거점이 되게 만들려고 했던 게 그냥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간 신도시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자라다 만 아이. 정권 바뀌면서 중단된 거를 다시 메가시티라고 도지사 되고 해가지고 추진했는데 이때는 부산 때문에 나머지가 안 한다. 잘 모르시는군요. 정신 차려. 아니 이제 크게 틀리진 않았는데 처음에 구성할 때는 부산, 울산을 설득을 했어야 됐고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기로 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그렇죠. 기억나시죠? 광역연합 만들고 의회도 따로 만들거든요.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싹 당이 다 바뀌었어요. 당이 바뀌고 나니까 조례도 폐기해버리고 있던 사무실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메가시티가 해체돼 버렸습니다. 부울경이. 그래서 내가 그때 말한 게 크게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부산은 박형준 시장이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고 할 때는 이제 이게 맞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울산 경남이 빠져나가니까 다 같이 못하게 되고. 울산 경남이 빠져나가는 논리가 이거 해봐야 부산이 다 혜택을 입는다. 예, 그런 논리도 있었어요. 이거 맞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던졌고 그 아이디어가 정권이 바뀌면서 구현이 안 되자 다시 도지사로 메가시티 도전했는데 지방선거로 또 넘어가니까 또 폐지했고 다시 돌아오신 거야.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는 5국 3특? 그러니까 대선 때 제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이 거기에 5국 3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나 네.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도시나 사실은 맥이 쭉 이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5국 3특 전략은 이재명 후보의 균형 발전 전략인데 메가시티 전략과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겨주셔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공공기관 간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공기관이 가고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가고 그 기업이 필요한 인재 양성, 대학도 묶이고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지역이 살아나잖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잘 안 될 것 같죠? 종합대학 10개는 안 돼요. 그렇죠.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책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권역별로 그 권역이 육성하려는 전략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그 전략산업 분야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전국의 탑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건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가능하지 그건 않겠어요? 가능하지. 국무회의 때 일단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해봤잖아.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처가 5특 3국에 맞게 행위를 하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어렵네요. 5특 3극이 아니, 아니고요. 5국 3특. 5국 3특. 아니, 이거 진짜 헷갈려. 말할 때마다 헷갈려. 정신 5국 차려야 3특인지 3국 5특인지. 5국 3특에 맞게 교육부, 산업부, 문화부 모두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분산돼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딱 보다가 예. 그거는 5국 3특이 안 맞습니다. 네, 계속 발언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교육부 사업이에요. 그 교육부가 국립대학들에게 예산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지 절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오늘도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안을 만드는 과정에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과기부하고 협의하고 그렇지. 중기부하고 협의하고 이게 왜 협의를 해야 되냐? 전력산업이 뭔지 교육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산업부가 함께 협의해서 정해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대학이 육성되려면은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해야 되는데 회의할 게 진짜 많겠다. 과기부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중기부는 창업 생태계는 중기부가 만드니까 대학이 창업의 메카가 돼야 되잖아요. 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들어가서 일해야 돼. 25만 장의 GPU가 와요. 그럼 그걸 돌리려면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해요. 재생에너지가 전남 해안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30년에 8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얼마 전에 국책사업인 2조 3천억짜리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전남 해남으로 낙찰됐어요.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재생에너지가 거기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AI 에너지와 관련된 대규모 연구 사업을 한다. 그러면 광주, 전남에 특히 대학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 한 번도. 그걸 대통령의 특징이 있잖아요. 꼼꼼히 잊지를 않아. 그러니까. 총책임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 하고 계시구나. 박수! 아니, 우리 눈에 잘 안 띄어가지고 정신 못 차려서 어디 밀려나나 했지. 중요한 일 하고 계셨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꼼꼼하신 게요. 5극 3특 이 균형 성장 전략에 안 맞으면 바로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셔요.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그렇게 된 복합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수도권에 왕창 몰려 있고 지방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없어요. 제가 아까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했잖아요. 친밀성의 생산력 퇴화.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말을 쓰는데 애들 안 낳아요. 그 다음에 출산율도 출산율이지만
부동산 문제도 여기서 다 연결돼 법이 있지.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입된 인구가 4만 5천 명이에요. 그중에 20, 30대는 6만 6천 명.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빠져나가니까. 자, 6만 6천 명의 청년들이 매년 수도권으로 몰려오는데 다 1인 가구잖아요. 부동산을 배겨내겠습니까, 그걸? 부동산 대책만 발표하면 전부 수도권 그렇지. 정책이잖아요. 균형 발전으로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도 찾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 AI 센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AI 이제는 사람들은 전남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게 하고 그 지역에 투자하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이제 지방에 생기는 거죠. 서울은 자녀 생산을 지역에 외주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또는 부울경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쳐봐요. 이 친구들이 전부 20대가 되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경기도로 갑니다. 왜? 서울은 못 버티거든요. 20대까지는 부모님이 대주는데 예. 자기가 직장 생활해서 자기 돈으로 생존할 수는 없으니까 30대 때는 대부분이 경기도로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통령은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오극 5격 3편. 아니 근데 이제 유럽 도시들하고 비교해 보면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알 수 있죠. 독일 같은 나라 가면 진짜 베를린은 그냥 다른 여러 도시 중에 하나예요. 수도라고 정했을 뿐이지 보면 실제로 독일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런 식으로 발전해 있잖아요. 독일 만년필 때문에도 자주 가시죠. 최근에 만년필 때문에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 도시들을 가보면 차가 없어도 철도, 트램, 버스 이렇게 타고 가면 시골 구석구석 중소도시들까지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광역 지하철처럼 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돈 있어 5년 동안 박사학위라고 온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조금 있었던 사람들이 독일 얘기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최근에는 제가 있다 왔습니다. 100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관성이. 대통령이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거든, 실제. 그래서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는 북극 항로를 열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해양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젊은이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맞아요. 인구표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 거기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고.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고 부울경을 해양 수도권으로 만들고 북극 항로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올해 수시 모집에서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 경쟁률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불신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그 얘기를 현장에 가서도 하고 잊지 않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여요. 실제로. 그래서 경쟁률이 8대1까지 지역이라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들면 사람들은 그대로 그 움직인다는 부산시장을 근데 그 민주당이 해야지. 뭐 그게 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 해수부 장관인 우리 전재수 장관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울경 대표 주자는 다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권자들이. 그럼 그게 따르면 됩니다. 제가 7월 10일 날 임명이 됐고 지금 임명된 이제 4개월 갓 지났는데 벌써부터 또 어딜 나가라고 그러시면 예, 이거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의 운명은 정치인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더라 와서 보니까 그래서 부름을 받으면 5억 3특 좀 합시다 좀. 좋아.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지방시대 엑스포 저건 뭐예요? 균형발전 박람회, 주민자치 박람회 그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 성과도 전시도 하고 모여서 서로 공유도 하고 하는 그런 박람회도 있었고 지역별로 균형성장 모범 사례를 다 모아서 또 보여주는 그런 정책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방시대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다음 주 19일부터 21일 수목금 사흘간 울산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정책 박람회인데 정책 박람회 그러면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 별로라니요. 매우 재미가 없을 것 같지. 아니 그래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 엑스포의 총감독을 어. 탁현민 교수한테 맡겼어요. 아, 박현민 목포대 요새 교수예요, 목포대 교수. 그랬군요. 내가 그 어디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교수직을 이렇게 만나 몰라. 그러니까. 신기하게. 어? 지방시대 엑스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팔도 미식회 시식 신청란이 있는데 이연복 셰프 아시죠? 아,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네 분의 유명한 셰프를 탁현민 감독이 다 모셔와가지고 아. 5극 3특이니까 8개 지역이잖아요. 8개 지역의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착순 2,000명에게만 아,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하여튼 장사는 잘해요. 재미없는 네. 내용을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닦고 있네. 두 번째가 요즘 제일 핫한 데가 캐대헌 이후에 에이펙 때도 떴던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잖아요. 용준 관장님을 모셔와가지고 일단 강연을 만들어 놓고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그렇죠, 그렇죠. 유명하더만요. 국중박. 그걸 또 이 콜라보로 해가지고 하여튼 장사는 잘해. 사람들 좋아하는 거 싹싹 뽑아가지고. 정책 박람회 누가 온다고 저거. 아니, 그래서 정책은 제가 맡고 재미는 탁 감독이 맡고. 아, 지방시대 엑스포라는 거는 각 지자체의 정책을 소개하는 그렇죠. 지자체 행사인데 5극 3특이 뭔지, 왜 이번 정부는 5극 3특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쭉 설명해 놨는데 와서 보시면 재미는 없어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 엑스포는 아무도 안 오니까 탁현민을 투입해가지고 미끼로 맛있는 거 하고 국중박 아이템 하고 아무도 오셔서 보다 보면 또 배도 고프고 하니까 먹을 것도 아니 누가 지방행정을 보러 가요. 발표할 사람들끼리 서로 보겠지. 그 사람들하고 공무원 가겠지. 탁 감독 본인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같이 강연을 넣었어? 그다음에 김영석 작곡가도 오시고 그러니까 지방시대 파워풀이네. 노래 가수 없어요 가수? 가수? 아 이번 공연은 안 났습니다. 공연 하나만 넣어줘요. 그 전달은 하겠습니다. 근데 네. 탁 감독이 우리 공장장님 말씀을 듣는 편인가요? 절대 안 듣죠. 서로 절대 듣지 않는데 공연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 어? K 정책을 봐 이러면서. 그렇지. 자, 노무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을 이재명 대통령이 수확하는 셈이 되는 건데 그 추수를 맡으신 거야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네. 출마합니까? 최소한 6개월은 어쨌든 열심히 해놓고 뭘 그때 가서 물어보면 결과 좀 그때 나오면 가서 다시 물어보시는 걸로 하십시다. 그래요. 요 행사 또 어떻게 됐는지 잘 보고 네. 나가시면 어디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우리 거죠. 예상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게 반드시 저렇게 물어볼 거다. 이제 그만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